시청자 여러분, 비가 촉촉이 내리는 광복절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책임있는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국면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한 환타지 소설 같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문 대통령의 경축사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 좀 집에서 쉬셔야 할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 대통령의 경축사, 제가 볼 때는 무슨 대낮에 꾸는 꿈을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뭐 백일몽 꾸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는데, 우리 윤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정말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 아닌가요?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아무에게도 흔드는 게 밖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흔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흔들고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흔드는 게 문제인데, 좀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보기에는 그 주체와 객체가 좀 혼동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실 인식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저는 오늘 한 것 중에 제가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북한과 일본이 반대해도 지금이라도 어느 나라가 대화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거다. 그렇게 괄호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디가 대화 협력으로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일본과 이제 손을 잡겠다는 게 나름대로. 저는 이거 주어가 없을 때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거다. 저는 저 북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경축사에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마라. 이거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언어로 유머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저 뭔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 남지 마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본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아군 적군을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공허한 게 뭐 경제 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뭐 다 좀 공허하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아닙니까? 뭔가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실천 계획, 실행 계획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의 성찬. 근데 이 정부가 그런 말 지어내는 데는 또 좀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 근데 평화경제라는 게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서 뭐 30년간 170조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남북 경협 갖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나라죠. 그 북한의 경제라고 해봤자 우리 광주 광역시의 총 소득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거든요. 거기하고 뭐 경제 협력을 해서 뭐 향후에 평화 경제가 대박이 나는 건, 뭐 일본을 추월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중에서도 또 북한이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큰 성과다. 그게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까? 우리가 두드려 맞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유지되는 거죠. 근데 대화 분위기라는데 대화가 지금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남북 간에 무슨 대화가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남한 당국자, 당국자라고 하면 대개는 실무급, 국장급을 당국자라고 하거든요. 당국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도 아마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촉각을 안 콘도 세웠겠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주 청와대가 강경 노선을 그렇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주도해 왔는데 오늘 경축사에서는 꼬리를 싹 내려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대화 협력 길로 나오면 우리 얼른 가서 손 잡을게.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그런 태도로는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냐, 갈팡질팡이냐.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꼬리를 갑자기 내렸을까요? 계속 강공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일본도 더 강하게 나오고 우리는 더 강하게 나오면 누가 어디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카드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때리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고 일본이 찰과상을 입는데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뭐 일보 조금 후퇴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는 이 일본에 대해서 추가로 이 불쏘시개를 안 던진 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좀 과감하게 좀 던질 때 안 됐나 싶어요. 지난번에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간 기업도 내야 되지만 정부도 한국 정부도 내서 돈 문제는 그냥 클리어하고 정신적으로 사과만 제대로 받아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정도로 좀 과감한 전 코페르니쿠스적 결단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담화문을 보면 문 대통령은 좀 미래를 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현재가 과거랑 싸우면 미래가 없다. 미래가 불행해진다 하는데 아직까지 미래를 보는 식견 이거는 없는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린 것은 이제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호흡 조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중재를 안 한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서 상당한 압박을 한 것도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한일 그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파기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압력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다잖아요. 트럼프도 짜증을 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좀 잘 지내라. 말하자면 자기가 적극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는 말은 없지만 그 말 속에는 왜 그래? 왜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광복 74주년이면은 정말 우리가 74년에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딜레마잖아요.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오히려 일본한테 보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는데 남북 분단이 됐고 북한이 핵 개발해서 핵위협을 또 받고 있어요.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한국 편이 지금 하나도 고립무원에 빠져 있어요.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고 하려면은 8.15 경축사에서도 좀 치고 나가려는 이런 좀 발상이 필요한데 그런 발상 없고 그냥 그런 것 그냥 했는데 큰 싸움이는 안 붙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김원봉이니 뭐 이런 분들 뭐 북한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편집 풍파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과 대항할 만한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라는 게 별로 없고 또 국민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죽창이다 뭐 의병이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한 거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비서실장부터 해서 의견을 좀 수렴했더니 그 미래 그리고 화합 뭐 이런 얘기하지 이제 좀 그만 좀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너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론이 있었대요. 이제 국민들도 좀 식상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여기 오는 지하철에서도 보니까 지하철 이 벽에 노후 저편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관광객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베에 대해 잘못한 거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규탄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일본 전체로 해서 싸운다는 건 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또
친문 언론이랄까 예. 관변 언론들이 뭐 불매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관광을 한간에 가네 하면서 이렇게 캠페인 비슷한 걸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식견 있는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러나 그런 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공공기관이 나서면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폭력이나 이런 걸 쓰면 또 안 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가 사는데도 뭐 시에서 막 현수막을 붙이고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이기려고 극복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도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는 했어요. 그건 뭐 조금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경제 얘기를 하려면 좀 구체적이고 미래에 어떻게 된다.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막연한 얘기, 평화 경제 뭐 옛날 이런 얘기. MB의 칠살집 같은 그런 공약성 뭐 얘기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뭐 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뭐 해방 100주년 때는 뭐 통일이 될 거다. 그런데 앞으로 26년 후거든요. 무슨 근거로 앞으로 그때는 통일이 되고 앞으로 국민소득이 얼만큼 높아지고 이런 게 근거가 있는 건지 막연한 이 핑크빛 전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저도 아주 공감을 표명하고요. 특히 이제 대일 관계에서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그런 갈등 국면은 해소되는 게 우리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여론이라든가 또 뭐 강공체가 한계를 느껴서 톤다운을 시킨 거, 쿨다운을 시킨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거기에 호응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지금 칼을 빼 들었어요. 치밀한 계획과 작전 하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여러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도 무슨 도쿄 올림픽이 어쩐지 무슨 방사능이 어쩐지 그래도 일체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계획대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8.15 경실사를 계기로 해서 일본이 정말 호응을 좀 하고 나설지 그래야만이 뭔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장 뭐 일본이 호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관 회의도 양국 차관 회의도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번에 추가로 이제 그 강한 노조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평가를 하겠지만은 좀 더 한국 정부가 좀 나서주길 바라거든요.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 대화에 나오면 응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볼 때는 한국 정부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백색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규제 칼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좀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잠시 제가 보기엔 소강 상태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 일본 미쓰비시나 이런 기업들이 한국 내 자산을 또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앞으로 한두 달 소강 상태인데 이때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진전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면은 나중에 정말 큰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이 지금 무역 규제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닌데 그렇죠. 실제로 진짜 싸움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양국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런 것들도 한두 달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측에서 소강 국면이 있을 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특사도 좀 파견을 하든가 뭐 외무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급 또는 국회 차원의 의회 차원의 그런 뭐 돌파구를 여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제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인데 다들 문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낙연 총리부터 다 눈치 보고 있어서 말을 못 하는데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서 빨리 해야지. 지금 부품 소재 개발한다고 뭐 10조, 100조 들여서 한다. 뭐 좋긴 한데 그게 언제 되겠어요? 부품 개발 부재 하세울이죠. 부재 하세울.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돈도 좋지만 지금 있는 규제라도 좀 해제, 일본 정도 수준만 규제를 좀 풀어줘라. 뭐 화학물 관리법 이런 것만 해도 환경부, 뭐 행자부, 산자부 온통 규제가 정부 부처가
흩어져서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50개인가 얼마인가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아무리 퍼붓는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 이 구두탄 말로만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규제 해제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좀 보여주고, 더 급한 거는 일본하고 빨리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은 먼저 대화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죽창가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 12척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요란하게 짖는 개라고 봅니다. 겁 많은 개가 많이 짖거든요. 그렇죠. 예, 실질 용기 있고 그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럴 때 손을 내민다고 봅니다. 그렇게 짖던 사람은 먹튀해갖고 법무장관은 후보로 지금 가버렸어요. 네.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남북 관계 중에서도 네. 평화 경제. 네. 지난번에 이 부분을 거론했다가 여론으로부터 아주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쏘아대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허황한 네.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받아서 그런지 모든 거를 쏘아 부어서 네. 새로운 한반도 문을 활짝 열겠다. 뭐 이 평화 경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통일의 문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겠다. 좀 논리를 세웠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그 내용들이 무슨 평화 경제가 뭔지 물어보세요. 뭐가 평화 경제예요? 개념이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내정된 사람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그랬잖아요. 문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 경제, 가짜 뉴스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이거 평화 경제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진짜 국민들의 실감이 오는 게 뭐가 있죠? 예? 지금 남북 경협을 한다고 개성공단 짓고 철도 놔준다고 우리한테 그만큼 경제가 돌아옵니까? 경제가 융성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퍼주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그렇죠. 없잖아요. 진짜 남북 통합이 되려면 경제 협력에는 남북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에서도 기업이 그 투자하고 발전하고 남북 기업끼리 하는 건데 북한 김정은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 철도 놔주고 다리 놔주고 돈 준다고 해서 그 평화 경제가 됩니까? 저는 그건 상당히 그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고, 진짜 하려면은 우리가 남북 그 안에 평화 경제에서 한테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거는 남남 갈등은 상당히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 경제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끼리 내분 이거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분열, 적폐청산을 미명하에 너무 우리가 3, 3, 5 갈라졌잖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좀 없애고 단일 대우로 형성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평화 경제는 저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네. 그거랑 저는 비슷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허한 얘기죠. 네. 우선 뭐 평화 경제가 되려면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라든가 그런 협력들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유엔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무슨 교량국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되기 위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는데 지금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 교량국가 어디서 그 들은 얘기니? 나 교량국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우리가 반도니까 대륙하고 해양을 잇는 게 교량이다, 다리다,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을 잘 만드는지. 저는 이 정부가 회계한 용어가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회계한 용어, 회계 망측한 용어. 네? 세계 학계에서도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용어. 소득주도 성장. 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성장을 해야 소득이 늘지, 소득이 성장을 끌어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거든요. 두 번째는 평화 경제. 네. 그거 진짜 저는 회개한 말이라고 봐요. 세 번째로는 혁신적인 포용 성장. 혁신을 하는데 어떻게 포용을 같이 갈 수가 있죠? 그거는 혁신, 예를 들면은 공유, 그 우버 같은 공유 차량을 한다면은 혁신을 하려면은 포용은 잠시 접어줘야죠. 예. 예? 그리고 노동개혁 같은 것을 좀 해내야만이 그렇죠. 혁신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노동개혁을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포용과 석진을 같이 하겠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원격 치료 진료도
사실 원격 진료를 어떻게 혁신하고 포용하고 같이 합니까? 원격 진료를 도입하려면은 기존 의료계가 반발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 성장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원격 진료를 하려면은 당분간은 포용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 물론 뭐 김정은이가 마음을 확 바꿔서 다 핵이랑 반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어떤 전문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장사미사 우리가 보통 사람을 장사미사라고 하죠. 그건 거의 물 건너간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근데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북한보다 우리가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도 그 얘기. 아니 핵보다 더 강한 방위력이 강한 무기가 맞아요. 어디가 있으며 최근에 탄도미사일 3종을 쏘았잖아요. 뭐 대구경 뭐 무슨 방사 그렇죠. 그걸 우리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는 이런 그걸 방어할 체계가 없다.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방위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뭔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방어가 된다고 하던데 아무 설명이 여태까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설명이 있어야죠. 아니 핵보다 더 강한 방위력이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대륙 그 미사일, 이스칸데르 그 뭐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이런 거, 그 방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근데 강력한 방어 체제보다 강력하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나요? 없죠. 우리도 핵. 그리고 또 오늘 또 담화문에서 남북미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남미북. 우리가 동맹이잖아요, 미국은. 북한은 지금 우리한테 미사일을 어디서 쏘겠습니까? 만약에 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쏘겠습니까? 쏜다면 북한이 쏘는 거죠. 그러면 남미북으로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나 이런 인식이 정말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념에 너무 좀 경도돼 있는데 제대로 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있고 참모들이 제대로 어떤 정보를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평화경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 6위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남북 간의 평화 경제가 되면은 얼마 전에 얘기할 때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했어요. 일본이 3위죠. 그러면 오늘은 6위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2024년에 4만 불을 달성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45년에 광복 100주년에 통일을 달성해보자. 뭐 그냥 의지 표명은 할 수 있고, 2050년이면 7 내지 8만 불의 그런 시대가 열린다.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구잡이로 그래놓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래가 아니라 공상과학이죠. 은하철도 999죠. 맞아요. 뭔가 좀 실현이 될 걸 얘기해야죠. 지금 일본만 해도 인구가 1억 2천이잖아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해서 인구가 1억이 넘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많이 되더라도 북한도 어느 정도 경제적 내수 기반이라든가 경제 성장이 됐을 때 그 시너지를 내는 것이지. 뭐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독일 경제 같은데 그래도 동독은 북한에 비하면 아주 양발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해야 신뢰도 가고 설득력도 있는데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수치도 뭐 제 멋대로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경제 튼튼하다고 또 그런 얘기를 또 그것도 가짜 뉴스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지금 경제 강국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면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데 경제 강국이 지금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자기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참모들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자꾸 세계에 혼자만의 세계에 혼자만의 동굴에 사일로 같은 데 자꾸 빠져서 깊은 우물, 시면의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지금 평화 경제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내부 간의 이 다툼을 중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끝내고 우리가 화합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남북 통일하려면 우리가 진짜 급한 거는 우방인 미국,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지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독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본 방해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안 좋아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 중국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통일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부터 우방부터 인접국가부터 어떻게 설득하려는 그런 그 비전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게 8.15 담화문에 나와야 되는데 공상과학소설 은하철도 999 인터스텔라 수준의 인터스텔라 영화는 굉장히 과학적이죠. 예. 예? 예. 시공을 초월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블랙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과학 영화보다도 훨씬 못한 그냥 꿈을 꾸는 듯한 그런 구운몽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예. 얼마 전에도 가짜뉴스 하지 말라고 또 엄포를 놨습니다만은 불만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경축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의견 제시 이런 것도 불만 내지는 대결을 부추기는 그렇죠. 그런 얘기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욕을 해대고 뭐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오늘 어느 조간에도 그렇게 왜 우리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가혹하냐 하는데 지금 입에 재갈을 지금 물리려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게 가장 앞으로 미래를 좀 어둡게 하는 요인이죠. 자기 정적을 불만 세력이라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인다니까. 그럼 지도자 지금 미래가 밝은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은 미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허황된 소설이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서포 김만종의 구운몽 그거 하나 읽은 한여름밤의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새로운 싸움은 그래도 크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 자제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자제한 것 같다. 여태까지는 경축사만 하면은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김원웅 광복회장하고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 대통령은 좀 부드럽게 일본에 대한 욕은 광복회장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내부 조율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두 사람 이렇게 경축사를 들으면서. 아무튼 뭐 대통령이 직접 험한 얘기 안 한 거는 그건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의 실현 가능성을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